반갑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나오는데 햇살이 너무 따스한 봄날 같았어요. 겨울이 이제 진짜 지나가구나.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좀 따스한 날이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토지가 53평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을 받으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에 송파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하나 내가 낙찰 받고 좀 시간이 1, 2년 지나서 여기에다가 다중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 평생 고생 끝나고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진짜 너무 좋은 매물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많이 유찰되었어요. 시세 대비 너무 많이 유찰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느냐면 요즘 내가 이거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려버리면 갑자기 여기서 개발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러신 분도 있고, 저도 사실 어제 반포동에 제가 조그맣은 게 하나 있는데, 반포동 거기가 이제 재개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대 세력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우편물로 보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을 주고 추가 분담금 좀 내면서 새 아파트 들어오기를 바라겠지만, 저희 같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를 받고 그냥 시세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렇게 건물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에 거주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이거를 부숴버리고 새 아파트를 받기를 원하겠죠.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게 프레닛을 보니까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월세 받으면서 생활도 할 수 있고, 내가 나중에 되팔 때도 사는 사람이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안심하고 물건을 투자해도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시세 대비 약 지금 감정가가 거의 시세예요. 실거래 뜯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감정가가 시세일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하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권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입찰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입찰하면 안 되겠네 이러지만, 아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거여동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몇 평? 53평, 건물은 74평이고 감정가는 16억입니다. 16억이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최저 가격은 10억 5천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1층, 2층 지하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이다. 근데 우리는 토지가 53평이나 되어 있다. 그리고 연식은 몇 년식이다? 1988년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지어졌는 매물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연한이 30년이 훌쩍 한 36년 정도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땡땡 씨가 지하 1층에 거주하는데 말소 기준은 2020년인데 이분은 전입일이 2022년이다. 그래서 이분은 신경 쓸 게 없다. 그런데 지하 4호에 보면 방 2칸에 계신 분이 전입일이 17년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항력이 있다. 근데 보증금 5천이나 있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가 이 돈을 인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인수해야 된다. 그 다음 분은 지하 3호에 계시는데 전입일이 2015년. 대항력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이분은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다. 이것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리고 201호는 보면 18년도에 전입했어요. 그러면 이분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근데 보증금이 미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확인하고 입찰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낙찰자가 인수다, 인수가 아니다. 인수해야 된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지금. 그리고 1층 전입하신 분은 94년도에 전입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다? 3억이나 된다. 그러면 이걸 인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아이고, 이제부터 머리 아프니까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부터 뭐 합니까? 포기를 하겠죠.
다 대항력 있고 낙찰자가 다 인수해야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여기서 다 넘겨버려요. 왜? 5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갑자기 얼마 떠버렸어요? 3억이나 떠버린 거야. 그러면 에이씨 이건 난 못할 것 같아. 패스한단 말이야. 맞죠? 그게 가장 일반적이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2층에 보면 또 4천만 원 또 있네. 그리고 밑에 또 8천만 원 또 있네. 다 대항력 있네. 알고 머리야. 여기서 대부분 포기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등기의 권리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기 권리는 말소 기준은 2020년 12월 21일이고 근저당이 뭐 땡땡땡으로 되어 있고 말소 기준 밑에는 모든 게 뭐다? 소멸되어 있다. 뭐 송파 세무서장이 있지만 체납증세과에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러면 크게 권리상에는 문제 없지만 임차인 현황에서 내가 인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물건이구나.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상 문제 없지만 임차인 현황 보니까 내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돈이 있다. 오케이.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물건은 여러분들 거여역 아십니까? 5호선 거여역. 여기에 붙어 있는 물건이고 역과 거리가 남자들 걸음으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신림동이나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100% 평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거주의 편리성이 있어요, 없어요? 편하죠? 그리고 역과의 거리도 500m밖에 안 되고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주위에 공원들도 많고 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바로 앞에 또 공원도 있어요. 그런데 요 맞은편에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그리고 여기는 모아타운 2차가 우리 건너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거여 5단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내 물건 말고 주위에는 다 개발 계획을 갖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개발이 되면 우리 집 주위의 환경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지가가 또 오른다, 내린다?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거는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이 프레니스를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거 맞은편은 다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물건은 여기예요. 그러면 요 블록을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빨간 게 이제 노후도가 심한 거고 파란 게 노후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봐서는 향후 10년 안에 절대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구역도 작고 중요한 거는 신축들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거야. 여기는 벌써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벌써. 몇 년 전에. 이러면 여기가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 신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축이 많다 그러면 주위의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리고 공원도 있고 옆에 대단지 아파트들 들어오고 이러면 주위의 환경은 좋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만 오래됐다는 단점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낙찰받고 새로운 사람한테 매도해서 새로운 사람이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지었을 때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평지고 주위에 여건이 좋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낙찰받고 내가 건물 지으면 세 바퀴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리고 또 여기는 거제역에서도 가깝고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주위 환경도 좋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건축 경기가 조금만 풀린다 그러면, 매도한다 그러면 엄청난 프리미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강남 상구 중에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 이 입지적인 여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물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무조건 저렴하게 사야 돼요. 지금 아파트도 조정받았고 빌라도 조정받았는데 단독주택 부지는 지금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만큼 땅의 희소성은 계속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인데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 8일 날에 거래되었는데 단독주택이고 연면적이 196평방미터고 대지 면적이 126평방미터인데 이놈이 거래 금액이 12억 5천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환산하면 평당 얼마 정도 거래되냐면 3,800에 거래됐어요. 이게 언제? 올 1월 달에. 요 거여동 주위에. 그리고 그 밑에 거도 2023년 6월 30일이면 최악일 때예요. 최악. 부동산 경기 최악일 때인데 얘도 단독주택이 대지 면적이 한 60평 되는 게 23억. 그럼 얘도 3천만 원 넘게 거래됐어요. 우리 거는 지금 보시면 대지가 몇 평? 53평인데 감정가는 16억이에요. 3천만 원 잡으면 15억이잖아. 3천만 원 조금 넘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감정가가. 실제적인 거는 뭐다? 감정가가 시세인 거야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유찰되었어.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들어오느냐면 이 임차인 현황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11월 7일이면 이 사람 대항력 없어.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 분은 17년인데 보증금 5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다? 소액 임차인이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잖아. 소액 임차인이니까. 그 다음 분은 3천만 원. 이분도 소액 임차인이니까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은 201호가 18년도에 전입했는데 미상이야.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201호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201호에 보면 전입일이 언제다? 18년 5월 8일 동일.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는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여기도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하나 걸린 게 뭐예요? 3억짜리인 거야. 3억짜리. 그런데 이 사람은 94년도에 전입돼 있어요. 94년도에. 그래서 제가 뭘 봤느냐면 위에 보면 등기부를 봤어요. 등기부. 그럼 각구에 보면 소유권 이전에 되어 있는 게 계시는데 소유권 이전 94년도를 소유자가 누구다? 이분이. 그럼 이분이 누구냐면 전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입자가 아니고 전소유주인데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보면 전소유주가 전세로 있던 조건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러면 전소유주가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내가 집을 팔 때 현소유주한테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그러면 똑같은 날에 은행 대출과 똑같은 날에 전입이 됐다 보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잘하시네.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경매지에는 대항력이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적인 거는 이 사람의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인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지금 경매지에는 다들 뭘로 돼 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항력이 있는 걸로 다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물건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인수해야 되는 금액만 해도 지금 4억 5억 되는데 그럼 내가 낙찰을 받고 이 돈을 물려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두 번 유찰된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오잖아. 겁이 나니까.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가 인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포인트를 갖고 우리가 물건을 본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예요. 경매지는 참고로 보는 거지 얘를 100% 신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슨 말 이해되죠? 경매지는 참고로 보는 거지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신뢰하는 순간 나는 가는 거야 그냥.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하는 거다. 근데 이 물건 자체는 내가 인수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세만 잘 조사하시고 입찰한다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다. 알았죠?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 빌라 모든 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후된 단독주택은 건물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88년식인데 건물값이 제로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땅값만 있단 말이에요. 땅값만. 이런 물건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다들 다국에서 월세 맞는 거를 다들 목표를 하시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월세보다는 먼저 이런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나의 성장에서는 최고입니다. 알았죠? 오늘은 내가 여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계속 못하니까 조금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 요 물건에 대해서 제가 2부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지금 어제 이제 거여동 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수업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53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3평이라는 평수에 약간 이게 어느 정도 되지? 이 느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토지가 2.74평방미터, 토지가 129평방미터,
129평방미터 해봤자 실질적으로 토지가 39평밖에 안 돼요. 39평. 우리는 53평이잖아. 근데 이렇게 멀쩡한 건물이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3평이라는 평수가 작아요, 커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봅시다. 사당동. 사당동도 땅값 비싸죠? 얘도 얼마예요? 35평입니다. 35평. 또 봅시다. 신사동도 보시면 멀쩡한 건물이죠. 그런데도 얘도 몇 평이에요? 51평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이. 서울에서 토지가 53평이라 그러면 지주예요, 지주. 옛날에는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었잖아. 그렇죠? 지주단 말이에요, 지주. 지방에서 51평이라 그러면 53평이라 그러면 조그맣단 시골집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53평이라면 지주단 말이에요. 그만큼 토지가 서울에서 53평이라 그러면 작은 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가구 하나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53평에 우리는 뭐다? 2종 일반 주거지예요. 2종. 1종이 아니고 2종이단 말이에요. 2종의 용적률과 건폐율 몇 프로 됩니까? 250에 60%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3평이 60%면 얼마입니까? 바닥 면적이 30평당, 30평. 그러면 한 31평 정도 되겠다, 그렇죠? 바닥이 31평 나와요. 바닥이 31평. 그리고 250%면 한 120 정도 되겠다. 그러면 연면적, 바닥이 31평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해서 연면적이 몇 평까지? 120평까지 돼요. 120평.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닥 면적 34평이면 원룸 하나가 6평 잡으면 돼요. 복도, 계단하고 다 합쳐서. 그러면 몇 개 나와요? 한 층에? 5개 나와요. 그러면 5개가 나오는데 몇 층까지 만들 수 있어요? 3개 층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3개 층까지 만든다 그러면 15개는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또 불법을 한다 그러면 근생을 한 층을 만들고 허가받고 쪼개기 하겠죠? 그래 하면 몇 개까지 뽑냐면 20개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몇 개까지 방을 만들 수 있다? 2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0개를.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방을 20개를 만들고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고 징징거리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지하를 할 수 있다, 없다? 저작년에 서울에 지금 물난리 한번 났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건설 건물은 지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용은 이제는 지하를 못 만들어요. 허가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하예요, 지하. 우리가 이걸 토목공사라고 그러는데 지하 토목공사가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지하 한 개층 공사비가 얼마큼 나오느냐 하면 지상 2.5층의 공사비가 나옵니다, 지금. 지하 한 개층 공사하려고 그러면 지상 위에 2.5개 층의 공사비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하가 기초가 되고 여기는 또 옆집하고 관계도 있고 물도 새면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철근하고 허가, 감리부터 해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 공사를 안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적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공사비는 안 들어가요. 120평 정도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700만 원만 잡아도 돼. 예, 그럼 얼마예요? 8억 4천이잖아. 맞죠? 120평이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토지는 53평이에요. 그리고 감정가가 16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억에 낙찰받았다 치자. 그러면 토지 가격이 1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 가격이 11억. 그러면 건물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댔죠? 8억 4천. 그러면 9억 잡읍시다. 그러면 총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20억. 서울에서 하다못해 신림동, 지금 다가구 엄청 많이 나온 데가 신림동이잖아. 관악구. 관악구가 땅값이 비쌀 것 같습니까? 이게 송파구가 비쌀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다, 그렇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관악구하고 송파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관악구 특성상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이유는 방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지 뭐 입지 여건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저렴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신축이면 방 하나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6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럼 관리비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약 70만 원 받아요. 70만 원. 그러면 20개면 얼마예요? 1,400이에요. 1,400. 월세가 한 달에 1,400 나옵니다. 1,400. 그러면 토지 가격 11억, 건축비 9억에서 총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20억이에요. 20억. 그리고 대출 받고 이 1,400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3분의 1은
전세로 빼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돈이 한 2, 3억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안 받아도 평당 5천 이상 무조건 받습니다. 관악구도 지금 신축 3년 정도 됐는 것들은 5천만 원 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송파구다. 송파구면 똑같이 5천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25억은 된단 말이야. 내가 요걸 낙찰받고 바로 밀어버리고 건물해서 월세 받고 있다가 지금 당장 정상적인 토지 가격을 주고는 수익 타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해도 거기서 다 세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받고 한 2, 3년, 3, 4년 있다가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었을 때 던지면 이거는 최소한 25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도 이만큼 볼 수 있는 게 이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토지를 11억대 낙찰 받다 하더라도 내가 팔 때는 16억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토지 가격에서 내가 버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면 일반 업자들은 아무리 저렴하게 산다 해도 15억 주고 사야 돼. 15억 주고. 공사비는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벌써 매덕을 이익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여동 같은 오래된 말 그대로 건물 가격이 하나도 없는 땅값만 있는, 그것도 땅값만 있는데 주택이 오래돼서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안 하는 이런 건 내가 낙찰받고 때로는 보유하면서 자금 여건이 되면 건물 하나 짓고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면 되지. 예, 들고 있다가. 이자를 내가 직장 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그냥 적금 넣지 말고 차라리 이자를 내라 이거지. 차라리. 적금 넣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적금을 내야 마음이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걸 사놓고 적금 넣을 생각하지 말고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뭘 하면 돼요? 차라리 이자를 줘라니까? 이자를. 그게 레버리지 효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내가 적금을 내야지만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런 걸 사놓고 차라리 이자를 내라니까? 그러면 이 가치가 훨씬 더 커서 내가 매도하면 양도 차익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사놓으면 여러분들이 한 건을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거는 건물 짓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외상으로도 지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건물은. 시공업체들이 자기들이 짓고 전세 빼면서 자기들이 시공비를 가져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막말 시공사 대표를 하더라도 여기는 전세 가격이 이 정도 받으니까 방 20개 중에 나는 한 8개만 전세금 빼서 가져가면 되네. 내가 외상을 지어줄게. 그 대신 계약금만 주라. 계약금 주잖아요. 자기들이 건물 짓고 전세금 받아서 나가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 돈도 안 들어가고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왜? 건설 건물이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세입자 돈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건을 집 짓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서울에서는 집 짓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그 대신 건설 건물은 조금 힘들어요. 왜?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허가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심의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런 주택 같은 거는 일도 아니다 말이야.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택 부분이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엑시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낙찰 옥션의 김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